안녕하세요. 저는 사연을 들으며 일상의 즐거움을 찾는 50대 여성이에요. 영상 쪽 일을 하고 있어서 영상으로 사연을 담는 일은 해봤지만 이렇게 음성으로 사연을 보내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 저도 괜스레 설레고 떨리네요. 저는 제 아버지가 겪은 일이 어쩔 수 없던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마음속 깊이 묻어두며 살아왔는데요. 사실 그렇게 묻어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참 멋있고 다정한 분이었는데 여러분들께도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마음속 깊이 꺼내놓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요즘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사연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며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배가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는 중이에요. 여러분들도 혹여 마음으로만 울고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속 시원하게 꺼내놓고 훌훌 털어버릴 수 있으시면 좋겠어요. 마음으로 응원할게요. 이제부터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긴 이야기지만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은 모두 무명 배우 생활을 꽤 오랜 기간 해오셨어요. 두 분께서는 연극 무대에 주로 오르셨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는 단역으로 짧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버지께서는 대학에서 전공도 연극 영화를 하셨는데 어머니께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바로 연극 무대에서 배우로 일을 시작하게 되셨다고 해요. 같은 분야의 일을 하셨던 두 분은 고되고 힘든 연기 생활과 연극 무대라는 공통점을 배경으로 애정을 키우셨더라고요. 아버지는 연기와 연극에 대해 대학에서 전공까지 하며 배웠다고 해서 극단에서 아버지에 대한 대우가 남달랐다고 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처음부터 배우를 하시기보다는 연극 홍보용 포스터를 그리고 칠하고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소위 말하는 삐끼 역할을 하기도 하고 연극 무대의 소품을 만들고 무대의 뒷배경을 만들기도 하는 잡일들을 오랫동안 했다고 해요. 그래도 자신의 꿈을 이루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누구보다 땀 흘리며 열심히 극단에서 일을 했고요. 그런 어머니의 진가를 알아보신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배우로서 추천을 하시고 서로 상대 배우로서 역할을 하며 연기를 하기도 하며 마음을 키우기 시작하신 것이었죠. 저희 부모님 두 분의 순수한 러브스토리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하지 않나요? 저의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은 모두 연극, 드라마, 영화 분야에 다양하게 관심이 많으셨기에 저도 자연스레 그쪽 분야에 대한 관심이 끊이질 않았어요. 한마디로 연기에 일찍 눈을 뜨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제 관심과 열정에 부모님은 걱정을 하시더군요. 이 분야가 쉬운 분야가 아니라는 것을 몸소 겪으셨던 분들이셨고 사실 저도 부모님을 통해 보고 들어온 얘기들이 많아서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 형편을 생각해봐도 그러했죠. 연예계는 한두 명의 소수나 스타만이 반짝 뜨고 그 외에 대다수 사람들은 먹고 살기도 참 팍팍하게 힘들다는 것을 직접 옆에서 보며 자라왔기 때문이에요. 은하야, 그래도 연기가 하고 싶어? 진짜 힘들걸? 배고프고 힘든 순간이 예쁘고 신나는 순간들보다 훨씬 많을 거야. 응, 엄마, 그래도 나 연기할 거야. 엄마 아빠 보면 힘들어도 연기하면서 행복하잖아요. 그니까 포기 안 하고 연기하고 있는 거고. 어이구, 그래. 우리 은하 큰딸 대견하네. 힘든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씩씩하게 하려는 마음이 아주 이뻐. 어머니 아버지의 젊은 시절 동료라고 할 수 있는 친구분들 중에서 중년의 나이가 되실 때까지 연극이나 연기 쪽으로 일을 하시는 경우는 정말 드물었어요. 아니, 거의 없다고 말하는 게 맞는 정도였죠. 부부인데 두 분 모두 연기 생활을 하고 계시는 경우는 저희 부모님이 유일한 정도였죠.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연기를 계속 꾸준히 하실 수 있으셨던 원동력은 연기를 본업으로 생각하고 열정을 다하면서도 겸업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께서는 개인 택시를 운전하셨어요. 회사에 얽매여 있지 않아서 자유로이 일할 수 있는 게 참 좋다며 즐겁게 일을 하셨죠. 연기를 하면서 이렇게 일도 할 수 있다는 게 난 참 좋다.
은하랑 지아랑 두 딸이랑 밥도 자주 먹고 놀기도 자주 놀고 그러면서도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아. 어머니께서는 시장이나 마트를 돌아다니며 부족한 일손을 돕는 부업 일을 하셨어요. 워낙 고우신 외모와 성실하신 성품 덕에 일을 하는 곳 어디에서도 항상 인기가 좋으셨죠. 그렇게 제 부모님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시면서 연기를 놓지 않고 지내셨어요. 저는 혈기왕성함으로 무장한 젊은 배우가 아닐지라도 열정이 넘치고 꿈을 포기하지 않는 부모님이 존경스러웠어요. 여느 때와 같이 아버지는 드라마의 조연으로 출연하는 일을 마치시고 새벽까지 개인 택시 일을 하고 계셨어요. 새벽에 트럭이 차선을 넘어와 아버지의 차를 들이받았고 아버지는 차와 부딪히고 가드레일에 치이셨어요. 양심이 있다면 사고 수습은 해야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저희 아버지 차량은 가드레일에 부딪혀서 차량의 형태도 못 알아보게 되었는데 사고를 낸 사람은 신고도 하지 않고 사고 차량을 몰고 바로 도주를 해버렸고요. 한마디로 뺑소니였던 거죠. 바로 신고라도 해줬더라면 지금의 아버지는 어떠실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지나가던 차량들이 주춤거리다가 신고를 해줘서 구급대가 출동해서 아버지를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었고 경찰들이 사고 현장을 조사할 수 있었다고 해요. 범인을 찾기 위해 경찰들이 조사를 하고 저희 가족들은 사고 현장 근처에 현수막을 걸어두기도 했지만 역부족이었나 봐요. 하필이면 CCTV 사각지대에서 사고가 날 거라는 생각은 못했겠죠. 범인을 잡지 못한 분한 마음은 둘째치고 아버지께서 급작스러운 사고를 당하시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되신 상황이 저희 가족에겐 더 큰 시련이었죠. 항상 가족의 기둥과 같은 분이셨는데 한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저와 동생 그리고 어머니께서 번갈아 가며 아버지 병간호를 했습니다. 몸을 움직이기도 어려운 수준이었기 때문에 갓난 아기를 돌보듯 모든 것을 저희 손을 통해 해야 했어요. 식사를 도와드리고 용변 보시는 것까지도 저희의 도움이 필요했죠. 저희도 어찌할 수 없는 저녁 시간에는 성인용 기저귀를 사용하셨는데 아버지께서는 어떤 것보다 그 점을 불편해하시고 싫어하셨어요. 어쩌면 부끄럽고 자식들 앞에서 못 볼 꼴을 보인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누구에게도 그렇게 의지하신 적이 없는 분이 본인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화장실도 혼자 가지 못하다 보니 자존심이 많이 상해하셨죠. 아버지는 병원 생활을 무척이나 괴로워하셨어요.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지, 죽는 게 나아. 아버지께서는 언젠가는 연기자로서 나중에는 노년 배우로서 당당하게 인정을 받을 거라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사고를 당하시게 되고 그 꿈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좌절감이 크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도 겸업을 하시며 연기 생활을 이어왔지만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시고는 풀타임으로 시장과 마트를 오가시며 아버지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2배, 3배로 일을 더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내가 일 좀 더 할 수 있냐고 부탁했을 때 내치지 않고 일감들을 넉넉하게 주시는 게 나는 얼마나 다행인지 싶어. 저희 가족은 아버지가 나아지실 거라는 희망을 품고 살아갔죠. 고등학생이었던 저와 동생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와 병원비에 보탬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하지만 차가운 현실은 저희의 희망과는 달랐어요. 새벽 5시를 넘겼던 시간으로 기억해요. 아버지가 계신 병원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요즘엔 보기 드문 집 전화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집안 전체를 울리는 새벽을 뒤흔드는 전화 벨소리였어요. 저에게는 아직도 새벽에 걸려오는 전화 벨소리는 악몽과 같아요. 김인철님 댁 되시죠? 전해드릴 소식이 있어서요. 병원에 빠르게 내원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죠? 김인철님께서 사망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렇게도 싫어하시던 병원 생활을 하시다가 집에 한 번도 돌아오지 못하신 채 급성 폐혈증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저와 제 동생은 다음날 학교에 가기 위해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어머니께서는 새벽 시장에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저희 가족 그 누구도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봐도 정말 눈물이 앞을 가려요. 그 기억은 제 평생 없어지지 않을 아픈 기억이에요. 저희 가족의 지친 몸과 마음은 오직 아버지의 회복만을 바라고 달려왔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저와 동생은 정말 아이처럼 그렇게 엉엉 울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얼마나 억울하실지, 저희를 남기고 가시는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실지 상상만 해도 마음이 아렸어요. 어머니께서는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셨죠. 펑펑 울어대는 저희와는 다르게 어머니는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셨어요. 그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장례를 치렀어요.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저희 가족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마음과 정신적인 지주였던 아버지의 부재가 생각보다 가족들에겐 큰 영향이 있었던 거죠. 가난했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집의 분위기는 180도 변했어요. 하루하루 막막하게 느껴지는 그 무게감을 우리 가족 모두가 감당했어야 했기 때문이죠. 은하야, 어떻게 하니? 우리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니? 막막하구나. 너희 아버지 없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니? 내가 더 잘할게, 엄마. 내가 다 먹여 살리고 돈도 많이 벌게. 걱정하지 마. 가족 모두가 이를 악물고 살아가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저와 제 동생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누구보다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하며 대학 진학을 꿈꿨어요. 그렇게 저는 아버지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고자 연극영화과로 대학 진학을 했죠. 4년 내내 연기도 해보고 연출도 해봤지만 생각보다 연기보다 연출이 저에게는 더 맞았어요. 그래서 오직 연기만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가 진로의 방향을 틀었죠. 저는 대학에서 배운 연극과 영화, 연출이 전부인 양 꿈에 부풀어 취직시장에 뛰어들었어요. 와, 정말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제 전공을 살려 취업을 하는 것이요. 그렇게 고민 많은 20대 중반을 넘기고 취업 준비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저를 불러주는 적당한 기업에서 일을 시작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첫 출근에서부터 제 꿈은 산산조각이 났었죠. 학교에서 배웠던 연출과는 생판 다른 노동이더라고요. 저는 영상회사에서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조연출 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갖은 보조원 역할은 다 했어요. 무슨 커피 심부름은 매일같이 줄기차게 있는지 몸에 익다 보니 커피 심부름은 별것도 아닌 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엑셀 작업은 또 뭐 이렇게 많은지 컴퓨터로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 싶었어요. 식사 영수증 관리에서부터 때로는 일손이 부족하다며 충무과에서 해야 하는 세금 관련 업무까지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제가 원하던 일은 이런 게 아니었죠. 적어도 연출 전공을 살려서 아버지의 꿈을 뒤이어 이루겠다는 제 생각은 변함이 없었거든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연기를 하셨지만 저는 두 분의 진심 어린 연기를 어린 시절부터 봐왔기에 자신의 열정과 진심을 표현하는 연기자들, 사연들, 사람들을 영상으로 담고 싶어서 회사에 입사했는데 도대체 회사에서는 연출이나 연기와 관련된 업무는커녕 일부러 그러는 건지 다른 잡무들만 잔뜩 시키더군요. 하지만 저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거라 생각하고 저 스스로를 다지며 위로하며 일을 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지내다 보면 제 진심을 알아주는 누군가가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저는 꼭 어머니 아버지 같은 진정한 배우를 모시고 영상에 담아내는 PD가 되고 싶었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견디기 어려운 잡무들로 인한 스트레스가 엄청났다는 것은 사실이었네요. 정말 내가 원한 길이 이 길인가? 부모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힘든 과정을 인내하고 연기 생활을 하신 것일까? 고민이 참 많았던 시기였죠. 지금에서야 돌이켜 생각해보면 영상회사에서 영상이 아닌 다른 분야의 일들에 대해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지만
당시만 해도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 일을 시작하고 5년 차가 되었던 시기였어요. 일을 다니던 5년간 매년 영수증 관리나 시켰던 상사가 웬일로 저에게 영상 소재에 대해 같이 회의해보자고 제안을 했어요. 평소 그려왔던 다큐멘터리에 대해 신나게 말씀드렸죠. 회사에서 제대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회의 자료들도 정말 열심히 만들어가고 PPT 작업까지도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했죠. 제가 오랫동안 기획해온 다큐멘터리 내용입니다. 모두가 주인공에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박수를 쳐줄 때 누군가는 분명히 단역 조연으로 스포트라이트 밖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죠. 이걸 저희 다큐에서 담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열정에 대해 좋게 봐주신 것인지 여태 한 번도 없었던 인물과 장소 섭외에 대해 저에게 완전 일임을 해주셨어요. 아이디어를 더 디테일하게 내면서 어떤 영상 작품을 만들지 즐거운 고민이 시작됐죠. 몸은 힘들지라도 내 아이디어가 담긴 영상 작품이 생긴다는 마음에 굉장히 들뜨더라고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꿈꾸듯 그려왔던 작품을 해야겠다 마음먹었어요. 무명 배우 단역으로서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 작품을 만들게 되었어요. 누구에게도 말씀드리지 않고 처음으로 엄마에게 출연이 가능하실지 제의를 드렸어요. 엄마, 여태껏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주인공인 무대에 많이 섰잖아요. 이번에는 엄마가 주인공인 무대 어때요? 내가 다큐멘터리 하나 만들게 되었는데 엄마가 주인공이었으면 해서. 어머, 너무 잘 됐다. 작품 만들고 싶어 했던 건 오래전부터의 일인데 벌써 몇 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고 결국 네 작품을 만드는구나. 고생 끝에 정말 낙이 온다더니 축하해 딸. 그런데 엄마는 너무 늙고 못나서 출연하긴 좀 그래. 아니, 엄마가 어디가 어때서 그래요. 엄마만큼 고운 사람도 엄마만큼 성실한 배우도 본 적이 없어. 난 정말 내 작품이니까 꼭 엄마가 나와줬으면 해요. 아빠는 보고 싶고 출연을 부탁드리고 싶어도 이제는 그럴 수가 없잖아. 엄마가 꼭 주인공이 되어줘요? 어렵다는 엄마의 손사래에도 불구하고 저는 끈질기게 엄마를 설득했어요. 주인공이 엄마 혼자는 아니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엄마의 진실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회냐고 말씀드렸죠. 엄마는 생업이 바빠 연기 생활을 그만둔 지 오래라며 걱정하셨지만 어쩔 수 없이 그만뒀던 연기였기에 그만큼 연기에 대한 아쉬움이 남으시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결국 제 설득 끝에 출연을 하시기로 했죠.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연기 생활하고 싶어도 못했잖아요. 그 한을 좀 풀자. 우리 엄마 예쁜 얼굴 아깝단 말이야. 딸내미가 만드는 영상에 출연한다는 것도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야. 한번 나와줘요, 안배우님. 어머니를 필두로 다양한 단역 배우들을 섭외하고 다큐멘터리를 찍게 되었어요. 촬영 배경은 주로 대학로나 여의도였고요. 연극이나 방송을 짧게 하시는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 사업을 하시거나 다른 일을 병행하면서 연기를 하셔서 양해를 구하며 촬영을 하게 되었죠. 아이고, 참 내가 뭐라고 이렇게 또 방송을 타게 해주나. 너무 고마워요. 촬영하시는 분들 고생이 많네요. 은하도 그렇고. 어머니가 주인공인 방송은 처음이시죠? 떨리실 것 같아요. 그래도 최대한 긴장 풀고 편히 말씀해 주세요.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엄마가 겪어온 이야기, 연기에 대한 생각들 솔직하게만 이야기하시면 돼요. 저희 어머니는 주로 인터뷰 형식으로 촬영을 했어요. 이전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셨죠. 어머니의 남편, 제 아버지와 연기로 만나고 사랑을 키워 아이들까지 낳아 키웠지만 허망한 사고로 먼저 이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담았어요. 연기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머니의 사연이 사연인지라 뺑소니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방송을 통해 어떻게 해서든 범인을 찾고 싶었던 사심도 있었고요.
어떻게 CCTV도 제대로 없고 목격자 한 명도 없는 사고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고의 당사자가 저희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그로 인해 목숨까지 잃게 되신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눈물을 억지로 눌러 참으시며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시는데 저희 스태프 모두 눈물을 함께 훔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던 건 몰랐어요. 은하 PD 고생 많았네요. 진짜 텔레비전에 나올 만한 사연인데요. 어떻게 뺑순이 범인을 못 잡을 수가 있지? 여태까지. 가족들 다 마음고생 무지하게 심했겠다. 그렇죠. 우리 가족 마음고생 심했지. 그래도 그 일을 계기로 이악 물고 살아서 내가 이렇게 PD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긴 해요. 억울하긴 해도 우리 가족 눈 감고 귀 막고 열심히 살았지 뭐. 또 영상이 담긴 한 분의 경우는 배달 일을 하시며 연기 생활을 오랫동안 병행해 오시기도 했어요. 사실 배달 일을 하면 몸도 얼굴도 상하고 정말 필요한 일인데 연기에 대한 열정이 있어도 연기만으로는 도저히 월세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기 때문이라고 하셨죠. 저희 부모님 외에도 다양한 단역분들의 애환과 감동을 담은 다큐멘터리는 꽤 오랜 기간 시간이 걸려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었어요. 영상으로 찍는 것도 오래 걸리지만 편집을 하고 컴퓨터 그래픽과 자막을 넣고 수정을 하고 완벽한 영상물을 만드는 데까지가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었죠. 이제 다큐멘터리를 방송에 내보내기 전에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상이 방송을 타기 전에 대표님의 컨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영상을 대표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긴장되고 떨리는 순간이었죠. 혹여나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하시면 완성된 영상일지라도 방송에 나가지 못할 테니 말짱 도루묵일 테니 말이에요. 우리 진짜 그동안 고생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힘내서 일해봅시다. 대표님 컨펌만 떨어지면 끝이야 끝. 그러게요. 드디어 끝이라는 게 보이기는 하네요. 와, 진짜 고생했다 우리. 컨펌 잘 되면 좋겠어요, 진짜로. 대표님과 저, 그리고 대표 스태프 몇 명이 함께 영상을 시청하며 최종 컨펌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입이 바싹바싹 마르더군요. 그렇게 긴장이 되던 것은 일을 하면서는 처음 있던 일이었죠. 갑자기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영상을 잘 보고 계시던 대표님이 오열을 하시는 상황이 생긴 거죠. 처음에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는데 이내 눈물을 터뜨리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저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지만 대표님께 휴지를 내어드리며 조용히 괜찮으시냐고 영상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드시냐고 여쭤보았어요. 대표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괜찮으실까요? 제 영상 감동적일 수는 있지만 대표님께서 오열하시면서까지 그렇게 울만한 이야기는 아니었는데요. 아, 미안해요, 은하씨. 지금 내가 너무 마음이 가라앉지를 않아서 다음에 따로 시간 내서 말씀드릴게요. 저도 생각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대표님의 뜬금없는 오열에 당황한 저와 스태프들은 침묵을 지키며 사무실에 각자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순간 저희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감동적인 포인트가 있다고 해도 그렇게 오열할 만큼의 슬픈 이야기는 분명히 아니었는데 대표님이 왜 저렇게 우시는 거지? 우리가 뭔가 잘못했나? 대표님이 무슨 큰일을 당하셨나? 우리 영상에는 누가 없어야 하는 건가 싶었어요. 입사 후에 한 번도 누구 앞에서 눈물을 보이신 적이 없으셨던 분인지라 저희 모두 크게 놀랐습니다. 대표님도 눈물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구나 싶으면서도 무슨 큰일이라도 난 건가 싶더라고요. 다큐에는 여러 단역분들이 나오셔서 각자의 사연을 이야기하고 촬영을 다니는 모습을 찍었고 어머니 사연의 경우 인터뷰 형식으로 아버지 뺑소니 사고를 언급하신 내용이 담겼어요. 어느 포인트에서 대표님이 오열하신 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더군요. 저희 스태프들끼리 별별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대표님의 엄마가 영상에 우연히 나오셨다. 아니다. 대표님 아버지가 나오신 게 틀림없다.
아니, 자기 무명 시절이 생각나서 그런 거다 등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가더군요. 아니, 나 진짜 우리 대표님이 저렇게 오열하는 거 난생 처음 봤다니까? 그렇게 올만한 내용도 아니었는데 말이지. 뭔가 이상해, 수상해, 뭔가 있다니까 이거. 그런가요? 저희가 뭔가 특이하거나 이상한 내용을 담은 건 아닌데 반응이 의외이긴 했어요. 저는 다른 것보다 제 입봉작인데 방송도 못하고 묻힐까봐 제일 걱정스럽다니까요. 아, 걱정이에요, 걱정. 며칠이 지난 후 대표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부르셨어요. 다큐멘터리의 총 책임자이기 때문에 저를 부르셨겠거니 가벼운 마음으로 사장님을 뵈러 갔죠. 하지만 대표님 방에서 나올 때 제가 어떤 마음과 어떤 표정으로 나오게 될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은하 PD, 어서 와요. 영상 찍느라 고생 많았죠? 편집도 무지하게 길었을 텐데 피곤은 좀 풀렸어요? 이럴 때 좀 쉬어야 다음 작품 쉽게 시작하지. 아, 네, 감사합니다. 피곤하긴 하네요. 영상 일, 연출 일이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시작했는데도 역시 힘들긴 하네요. 체력이 너무 딸려서 죽겠어요, 매일매일. 커피를 달고 삽니다. 대표님은 괜찮으신 거죠? 아유, 그럼 나야 너무 괜찮지. 은하 PD 노고에 비하면 내가 뭐 비할 바가 아니지. 그런데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해볼까 해. 고민이 많았는데 계속 숨기는 건 도저히 은하 PD한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대표님이 무게를 잡으시며 하셨던 이야기는 상상 초월의 내용이었어요. 대표님은 어린 시절 아버지 밑에서 자라셨다고 해요.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셨던 거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셨다며 한참을 뜸을 들이며 말씀하시더군요. 은하 PD, 이런 이야기를 전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정말 미안해.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놀랄 수밖에 없는 이야기야. 아, 괜찮아요, 대표님. 어서 말씀해 주세요. 대표님께서는 다시 어린 시절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아버지와 함께 지내왔는데 아버지께서 야채 트럭을 운영하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듣는데 이런 이야기를 왜 나한테 하는 거지? 의문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렇지만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못하고 묵묵히 듣기만 했어요. 야채 트럭. 그런데 그 야채 트럭을 몰고 새벽에 운전하던 중에 아버지께서 사고를 내신 적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조수석에는 아들인 본인을 옆에 태우신 채로요. 사고가 워낙 크게 나서 기억이 나신다며 설명을 하셨어요. 그 새벽에 우리 아버지 야채 트럭이 승용차를 박았어. 아버지께서 새벽에 졸음운전을 하신 탓이었지. 중앙선을 살짝 넘어간다 싶었는데 기어코 옆 차선에서 오던 차를 친 거야. 그 차는 택시였고 동승자는 없이 기사님 한 분만 타 계셨어. 그리고 그 택시는 가드레일을 강하게 박았고 택시는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게 찌그러졌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조수석에서 선잠을 자고 있었고 부딪히는 소리와 충격에 놀라서 깨버렸지. 아버지께서는 운전대를 잡고 있는 손을 벌벌 떨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셨어. 나는 아빠를 계속 불렀고 무서워서 울어버렸어. 그런데 아버지는 숙였던 고개를 들고 나를 한번 쳐다보시고 주위를 살피며 그대로 집으로 오셨어. 대표님은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다큐멘터리에서 언급된 사고 현장은 아버지께서 자주 다니던 길이라 CCTV가 없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계셨다고 해요. 하지만 아버지와 대표님이 보지 못한 목격자가 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있었고 언제든 아버지와 대표님께서 잡혀갈 수 있다는 죄책감이 있었다고 흐느끼셨어요. 하지만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는 어린 대표님을 두고 감옥에 들어가실 수 없으셨는지 그렇게 뺑소니로 현장을 떠나셨던 거라고 하셨어요. 이런 이야기가 은하 씨 마음을 위로할 수 없다는 거 잘 알아. 그 사고 꽤 컸고 기사님도 많이 다치셨을 거라 생각하긴 했었어. 정말 미안해. 너무 미안해.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 마음속으로만 지녀왔던 괴로움과 죄책감이었는데 이제 명확해졌어. 잊힐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고. 제가 만든 다큐멘터리를 통해 보니 제 어머니의 남편분, 즉 제 아버지의 사고에 대한 인터뷰가 대표님의 두 눈으로 봤던 어린 시절의 사고 현장에 대한 기억과 일치한 것을 보고 오열을 하셨다고 했어요. 설마 아니겠지 하며 외면해왔던 과오를 이렇게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르셨던 것이었죠. 저도 당황스럽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대표님은 아버지의 상황에 대해 아시는 것이 없으셨겠지만 제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지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이죠. 그 세월 동안 저희 가족이 받았던 상처와 눈물은 어떻게 보상이 될지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찾아 헤매왔던 뺑소니 사고의 목격자가 여기 이렇게 제 눈앞에 버젓이 있다니요. 그런데 그 목격자가 뺑소니범의 아들이었고 사고에 대해서는 몇십 년간 침묵으로 일관해왔다니요. 대표님이라고 하지만 참을 수 없는 화와 눈물이 뒤섞여 나왔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서 미칠 것만 같았어요. 성실하고 다정했던 우리 아빠의 삶, 생명은 누가 어떻게 보상해 주겠어요. 주변에서도 다들 사고당한 사람만 불쌍하다며 그렇게도 수군거렸는데 말이죠. 나라도 어렸어도 바로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정말 후회해. 정말 미안해. 끔찍하게 사죄해요, 은하 씨. 대표님은 너무 미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며 제 두 손을 꼭 잡고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셨어요. 아버지께서는 현재 나이가 노쇠하셔서 요양병원에 치매 환자로 입원해 계신다고 했어요. 대표님 아버지께서 정말 죄인이고 본인도 마찬가지라며 아버지께서 이런 일을 겪게 되신 것 정말 마음 아프고 유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시에 어렸다고 해도 알 거는 다 알았는데 아빠와 아들 둘이서 살았던 어려운 형편에 아버지마저도 감옥에 가시면 대표님이 굶어 죽게 생겼다 보니 어느 하나 양심적으로 대처한 일이 없었다며 정말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였어도 내 아버지였어도 신고를 했어야 마땅한 일이었지. 정말 죽을 죄였어요. 미안해. 아, 그런 사정이 있었을 거라 생각 못했어요. 게다가 목격자가 이렇게 있을 거라는 것도 상상 못했어요. 정말 엄청 찾아다녔는데 현수막도 붙이고 포스터도 돌렸는데 없더라고요, 목격자가. 그래서 그냥 반쯤 포기하고 기억에 묻어두고 살았어요. 이렇게 마주하게 될 거라고는 정말 몰랐네요. 어안이 벙벙해서 눈물을 흘리지도 못하는 저를 두고 대표님은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게 좋을지 감이 안 잡혔어요. 좋다고 만나게 해달라고 해야 할지, 아니 괜찮다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제 기억 속에 묻어두겠다고 해야 할지요. 대표님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사고 가족이 우리 회사 직원인 것도 마음이 너무 아프다며 이렇게라도 찾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평생의 마음의 짐이었으니 꼭 아버지를 만나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셨어요. 저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쉽게 과거를 용서할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상대는 회사의 대표님, 형편이 어려운 저는 대표님의 말씀에 네네 하며 오케이를 하고 말았네요. 약속한 시간은 금방도 찾아왔습니다. 몇 주 뒤에 잡아둔 면회 날짜가 이렇게 빨리 찾아올지 몰랐어요. 어머니와 동생에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다가는 정말 말 그대로 뒤집어지고 쓰러질 것만 같아서 우선 제가 먼저 대표님 아버지라는 분을 만나 뵙기로 했죠. 대표님의 차를 빌려 타고 함께 가는 길. 차 안의 고요한 침묵은 이상하리만치 현실감이 없었고 긴장감까지 맴돌았어요. 마치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의 마음이 이랬을까 싶었어요. 가긴 가야 하는데 마주하긴 마주해야 하는데 뭘 어쩌지 싶은 마음에 정말 피하고 싶더군요.
그렇게 요양병원 앞에 도착을 했죠.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려왔던 우리 아빠를 아프게 하고 죽게 만든 뺑소니범은 뿔 달리고 악마같이 생긴 나쁜 사람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참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은하 PD, 이쪽이야. 내가 앞장설게요. 아, 네. 요양병원이 익숙한 듯 앞장서시는 대표님의 등 뒤를 따라 저는 저벅저벅 걸어갔어요. 참 무거운 발걸음 오랜만이었네요.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지 원래 가해자를 찾게 되면 멱살잡이를 하겠다 마음먹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죠. 멱살잡이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지? 내 화와 분노와 억울함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지? 고민을 하며 병실로 걸어 들어갔어요. 아버지, 저의 기억 속에 가장 아픈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제는 분명히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며 대표님은 먼저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노쇠한 노인분이 침대에서 내려와 대표님과 함께 나란히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제 사연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아빠였는지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시게 되었는데 뺑소니 사고였고 목격자도 CCTV도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것. 경찰 조사도 금세 끝나버리고 억울한 마음이 풀리기도 전에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바빠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어쨌든 저쨌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슬퍼해도 저희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아요. 우리 아빠 살려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입이 1000개 만개여도 부족해요. 경찰서 앞을 몇 번을 찾아갔는지 모르겠어요. 이 노인네가 갈 때가 다 돼서야 이렇게 마음을 전하네요. 부족한 인간이라 미안해요. 내가 그때 제대로 죗값을 치렀어야 하는 건데 정말 미안해요, 아가씨. 치매가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전했던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옛 기억이 떠오르셨는지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진심으로 참회를 하시더군요.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알지만 다시 돌아간다면 꼭 당신께서 감옥에 갔을 것이라며 그렇게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더라면 아버지께서 덜 억울하셔서 돌아가시지는 않으셨을 수도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말씀이라도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감사하더군요. 평생을 증오하던 아빠를 죽인 범죄자란 사실이 믿기지 않게 그 진심이 담긴 한두 마디의 말이 사람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질 수도 있구나 싶었죠. 정말 내가 저승에 가서라도 죗값은 달게 받을 거야. 내가 그대들 가족들에게 몹쓸 짓을 했지. 내 새끼만 귀한 줄 알고 살면 뭐하나. 짐승만도 못한 거지. 전벌받고 이렇게 병원에 갇혀 송장처럼 죽은 것처럼 있는 거지. 아이처럼 엉엉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에 마음이 울리더군요. 저희 아빠가 정말 안타깝고 억울하기도 하고 이 사과와 대화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작게나마 실마리가 보이는 듯했죠. 그동안 마음을 억눌러 오던 짐을 조금은 덜어놓은 것만 같았어요. 이후 제가 겪은 상황을 제 어머니와 동생에게 알렸고 정말 둘은 까무러치듯 놀라 자빠졌어요. 그래도 저희가 직면한 현실을 마주하고 해결해야 할 것들은 해결해야겠다 싶어서 어머니와 대표님과의 자리를 마련한 뒤 두 분의 독대가 있었습니다. 두 분만이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있었겠죠. 어머니는 대표님과의 대화 이후 아버지의 부재가 생긴 이래로 처음 보는 후련하고 홀가분한 표정을 지어 보이더라고요. 너희 아버지 그렇게 허망하게 가버리고 우리 얼마나 눈물로 매일을 보냈니? 범인도 못 잡고 뺑소니 사고라는 게 너무 억울해서 미치겠는데 그렇게 원망하며 우리 시간을 버린 것도 몇십 년이다. 얘들아, 너희 대표라는 사람 대표님 아버지가 눈물로 싹싹 빌며 미안하다고 그렇게 오는데
나도 같이 울어버렸다. 어쩌겠니? 산 사람은 살아야지. 저도 그런 어머니를 보는 마음이 좋았고요. 어머니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강한 여성이었더군요. 대표님과 대표님 아버지라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밉고 죽을 만큼 싫었지만 이렇게 사정을 듣고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나니 산 사람은 또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냐고 죽은 사람을 어떻게 되살릴 수는 없지 않겠냐며 더 이상 당신네 가족을 원망하지 않겠다며 대화가 끝났다고 했어요. 이후 대표님은 미안하고 사죄하는 마음 작게라도 표현하고 싶다며 엄마와 저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해 주셨어요. 미안한 마음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걸로 되지 않을 거란 것도 너무 잘 알지만 제 작은 마음이니 꼭 받아주세요. 회사 주식인데 그래도 우리 회사 꽤 잘 나가거든요. 알죠? 은하 PD는 알 거야. 미안하고 고마워서 그래. 일개 회사원이었던 내가 갑자기 대주주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회사는 제 생각보다 좋은 곳이었나 봐요. 이후로 쭉 승승장구하며 기업의 크기가 커지다가 대기업에 합병되어 운영이 되었고 저는 그 주식을 팔고 엄마와 동생과 함께 넉넉히 오붓하게 평화롭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제 긴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연기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며 연기, 연극, 연출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졌고 운이 좋게도 대학 졸업 후 바로 영상회사에 취업하게 되어 쪼들리는 생활비 걱정은 접어두고 살 수 있었는데 저를 뽑아준 회사 대표님께서 저희 아버지와 이렇게 관련이 있었던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어떻게 생각하면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저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억울하고 마음 아팠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이제는 상처라기보단 아물어가는 흉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흉터를 돌아보면 불쌍한 우리 아빠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시고 우리가 이렇게 다시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 분도 아버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빠가 살아서 우리 가족과 함께 울고 웃을 수만 있으면 다른 소원이 없을 텐데 정말 이제는 아버지에 대해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해야 할 때인 것만 같아요. 저의 사연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 짧은 편지를 남길게요. 아버지, 항상 저희 곁에 함께 하신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힘들 때마다 아버지 생각이 나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며 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어요. 아빠, 너무 보고 싶어요. 하지만 저희 가족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한테는 가장 큰 바람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빠, 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다시 태어나도 아빠 딸이 되고 싶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오늘 버스 타고 가다가 발 실수는 곧 회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말 실수는 결코 만회할 수 없다라는 글귀를 보았어요. 이 글귀를 보니 전 시댁 사람들이 생각나서 사연을 보내요. 말로 한 사람의 자존감을 처참히 짓밟다가 결국에는 눈물 콧물 다 쏟은 전 시댁 사람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6살 된 딸아이를 키우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옷에 관심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대학교는 과감히 포기하고 바로 옷 장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동대문에 새벽부터 가서 재질 좋고 디자인도 예쁜 옷을 저렴하게 떼와서 프리마켓, 좌판 등을 통해 돈을 모았어요. 그렇게 2년 정도 이리저리 다니며 장사를 하니 가게 하나를 얻을 정도의 돈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22살 때 가게를 얻어 저만의 옷가게를 열었어요.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았지만 2번, 3번씩 찾은 손님들에게 양말이나 기본 면 티셔츠도 제공하고 친절하게 인사하니 단골들이 하나둘씩 생기더라고요. 가격도 꽤 저렴한 편이라 입소문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한 달에 순이익이 어지간한 중소기업 월급만큼 나왔어요. 그 당시 저는 1년 365일 아침 9시부터 저녁 12시까지 가게 문을 열어놨어요. 가게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며 제가 눈 떠 있는 시간은 항상 가게 문을 열어두었죠. 사실 친구들이 대학교에서 MT, OT 등을 가며 술 먹고 소개팅하며 청춘을 즐기는 모습이 부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정말 친했던 초등학교 동창이 보증금이 없어 전전긍긍할 때 제가 선뜻 빌려줄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저의 모습이 너무 대견스러워 나름 만족하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일에만 몰두하고 산 지 5년 정도가 흘렀어요. 저희 옷가게 옆에 원래 할아버지가 하시던 빵가게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빵가게가 문을 닫고 신발가게가 들어오더라고요. 신발가게 오픈한 첫날 신발가게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시루떡을 들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옆집에 새로 오픈한 신발가게 사장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 사장님이세요? 저는 너무 젊으셔서 직원분이신 줄 알았어요.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신발가게 직원으로 보였던 사장님과 그렇게 첫인사를 나누었어요. 키도 크고 외모도 서글서글하니 사람이 좋아 보였어요. 나이도 저랑 비슷해 보이고 떡을 들고 와 인사를 하는 것을 보니 인성도 좋아 보여서 꽤 호감이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며칠 동안은 서로 인사만 나누며 지냈어요. 그러다가 한 달 정도 지나자 점점 안부 인사도 묻고 이름과 나이를 알 정도로 친해졌어요. 그의 이름은 이경민이었고 나이는 저보다 4살이 많았어요. 혹시 오늘 시간 되시면 저녁 같이 드실래요? 저녁이요? 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기도 하고 제가 이래저래 도움 많이 받은 것 같아서 밥 한번 사드리고 싶어서요. 오늘 별일 없으면 조금 일찍 마치고 저녁 먹으러 가요. 경민 씨의 제안이 싫지는 않았고 저도 그날은 조금 쉬고 싶어서 알겠다고 했어요. 가게에 들어와 저녁 시간을 기다리는데 이상하게 가슴은 두근두근 뛰고 기분은 좋고 그러더라고요. 설레는 마음을 숨기고 경민 씨와 저녁 먹으러 근처 고깃집에 갔어요. 그곳에서 경민 씨가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저도 살아온 이야기를 하며 서로 비슷한 점도 많고 통하는 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뒤로 종종 함께 점심과 저녁을 먹으며 많은 시간을 보냈고 오빠 동생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귀는 동안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어요. 경민 씨가 너무 착해서 항상 저의 의견을 잘 들어주며 모든 것을 다 맞춰주었거든요. 본인도 장사하느라 힘들 텐데 저의 투정도 다 들어주었거든요. 그런 모습에 반해 저는 이 남자와 결혼하기로 마음먹고 각자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먼저 우리 집에 경민 씨와 함께 가니 부모님은 평생 일만 하고 노천으로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멋진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었냐며 좋아하셨어요. 우리 아이 예쁘게 봐줘서 고맙다고 언제든 결혼한다 그러면 적극 환영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다음 주 많이 떨리는 마음으로 경민 씨 집에 인사드리러 갔어요. 경민 씨의 부모님은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아직 결혼을 안 한 남편보다 1살 위인 형님은 조금 날카롭게 보이긴 했지만 마음은 따뜻한 사람 같았어요. 음식도 너무 맛있었고 식사 후 정리도 다 같이 하는 모습을 보며 참 화목한 집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니 빨리 결혼을 해서 이 집의 가족 구성원이 되고 싶었어요. 서로의 집에 방문한 뒤 우리는 바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신혼집과 신혼살림, 식장 예약에 스드메 투어까지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은데 경민 씨는 계속 표정이 뚱해져 있더라고요. 요새 무슨 일 있어? 피곤해? 아니, 왜?
우리 지금 준비할 것이 정말 많은데 얘기하면 별 관심도 없어 보이고 피곤해만 보여서. 무슨 일 있는 거야? 사실 말이야. 뭔데? 이야기해봐. 우리 이제 앞으로 같이 살 사람인데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이 풀어나가야지. 안 그래? 사실 나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는 집 사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코인을 투자했거든. 뭐? 코인? 그 뉴스에서 요새 난리난 그 코인?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는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건전한 투자로 재산을 불리는 일도 있다지만 사실 제 주변에서는 다들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투자했다가 빚만 지는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 어디에 투자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차곡차곡 돈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코인이 상승세가 되면서 다들 코인을 많이 사더라고요. 저 역시 모아둔 돈도 있고 해서 코인에 투자할까 살짝 생각했지만 언제 폭락할지 모르니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경민 씨는 저 몰래 코인에 투자했던 것이죠. 그럼 얼마나 잃은 건데? 일단 내 여윳돈의 반토막. 미안해. 정말 너랑 예쁜 신혼집 살려고 만든 돈인데 이렇게 어이없게 날려서.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런데 내 나름대로는 너랑 잘 살아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 조금만 이해해주라. 정말 미안해. 저는 사실 정말 화가 많이 났지만 그래도 저랑 같이 잘 살아보고 싶어서 그런 거라니 화를 꾹 참았어요. 그럼 우리 집이랑 혼수 장만은 어쩌지? 일단 네가 모아둔 돈에 약간 대출 껴서 집 장만하고 혼수는 내가 있는 돈 조금 보태서 사자. 정말 미안해. 근데 코인이 폭락하다가도 다시 오른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코인 다시 오르면 바로 다 빼고 2번 다신 이런 짓 안 할게. 이미 돈이 나갔는데 어쩔 수 없지 뭐. 대신 앞으로는 절대 코인이나 주식하지 말기다. 알았지? 결국 제가 모아둔 돈으로 신혼집을 마련하고 혼수도 거의 다 제 돈으로 마련했어요. 그래도 결혼이 후회되지는 않았어요. 남자친구의 가족은 여전히 정말 화목해 보였고 그런 분들이 제 시댁 식구라면 당장 나에게 돈이 없어도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결혼을 하고 허니문 베이비로 바로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가 생겼지만 결혼으로 인해 많은 돈이 지출되었기에 몸이 힘들어도 꾹 참고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가게에서 일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의류 도매 매장에 새벽부터 가서 옷을 대량으로 구매해 오곤 했어요. 그렇게 무리를 하니 결국 아이가 유산이 되어버렸어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깟 돈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몸을 힘들게 혹사해서 내 아이를 잃었나 하는 죄책감과 슬픔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슬픔에 일도 하기 힘들고 무기력해져서 가게 문도 일찍 닫을 때가 많았어요. 하루는 멍하니 누워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다. 뭐 하고 있어? 집에서 잠깐 쉬고 있었어요. 그래? 하긴 아이 유산도 출산과 똑같다던데 좀 쉬어야지. 근데 너 몸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 아니에요. 저 몸 나름 건강한데 옷가게 일을 조금 무리하게 해서 그런가 봐요. 아니, 나 때는 임신 초기부터 막달까지 반 메고 집안일하고 시어른 병시종까지 다 들어도 건강하게 아기 잘 낳았는데 넌 뭐 그깟 가게 일 좀 한다고 그렇게 유산이 되니? 옷가게이지만 물건도 많이 들고 해서 힘들었나 봐요. 그깟 옷 몇 장이 얼마나 무겁다고. 옷보다 우리 아들이 하는 신발이 더 무거우면 무겁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아무튼 쉬어라. 안 그래도 유산돼서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데 툭툭 내뱉는 시어머니의 말은 저의 가슴을 더욱 후벼 팠어요. 그래도 저만큼이나 시어머니도 손주 잃은 것이 속상하셔서 그런 거겠지 하며 서운한 감정을 꾹꾹 눌렀어요. 그 후 몸을 추스르고 1달 정도 지나니 다시 아이가 생겼어요.
이번에 생긴 아이는 반드시 지키겠다는 생각에 아침 10시부터 7시까지 줄여서 일하고 옷도 인터넷으로 주문했어요. 2번 다신 아이를 잃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다행히 유산에 위험이 있는 임신 초기를 무사히 넘기고 임신 16주가 되었어요. 아이는 무사히 지켜냈지만 한 가지 힘든 점이 있었어요. 바로 입덧이 너무 심했어요. 저희 옷가게 건너편에 순댓국밥집이 있는데 그 간판만 봐도 토할 것 같았어요. 매일 변기통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구역질을 했어요. 우유만 조금 넘길 수 있었죠. 하루는 가게에서 기운 없어서 앉아있는데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예, 너는 가게 열어놓고 그렇게 죽도 못 먹은 사람 마냥 퀭하게 있으면 되겠니? 사람들이 오다가도 가겠다. 입덧이 너무 심해서요. 지금 우유만 먹고 지내거든요. 참, 너는 유별이다. 나는 애 둘을 낳았는데 입덧 한 번 없었는데 넌 도대체 그깟 임신 한 번 했다고 그렇게 난리니? 제가 냉장고 문만 열어도 구역질을 해서 집에서 뭘 먹지를 못하네요. 그래도 아침에 집 근처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먹었어요. 예, 너는 남편 아침을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으로 먹여야겠니? 신발 상자 정리하고 하려면 얼마나 힘든데. 안 그래도 힘 많이 써야 하는데 삼각김밥이 뭐야, 삼각김밥이. 죄송해요. 그런데 저도 몸 상태가 요새 이래서 못 챙겨줬네요. 앞으로는 잘 챙길게요. 안 되겠다. 얼른 집에 가서 우리 경민이가 좋아하는 생선 좀 사다 구워 먹여야겠다. 넌 어차피 못 먹지? 우리 경민이는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오라고 할 테니 넌 쉬어라. 시어머니는 우유만 먹으며 겨우 버티는 제 걱정은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남편의 밥 걱정만 실컷 하다가 나가셨어요. 그날 밤 시댁에 다녀온 남편의 몸에서 나는 생선구이 냄새가 너무 역하게 느껴졌어요. 남편이 샤워하고 입었던 옷을 다 세탁기에 돌려도 도무지 속이 진정되지 않더라고요. 결국 저는 밤새 화장실에서 변기통을 붙잡고 구역질을 하느라 잠을 한숨도 못 잤답니다. 지독한 입덧은 막달까지 계속되었어요. 그래도 뱃속의 아기는 쑥쑥 잘 자라 무사히 출산했어요. 시부모님도 손주, 그것도 아들이 태어났다고 좋아하셨어요. 아이의 이름은 시부모님의 뜻대로 준혁이라고 짓고 조리원에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우리는 준혁이 100일 정도까지 옷가게 문을 닫고 제가 직접 돌보기로 했어요. 아직 목도 가누지 못하는 갓난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기도 좀 그렇고 친정은 부모님 2분 다 일을 하셔서 바쁘시고 시댁은 시어머니께서 집에 계시지만 1시간 정도 되는 거리라서 매일 준혁이를 데리고 왔다 갔다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집에서 준혁이와 시간을 보낸 지 1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이제 슬슬 여보 가게도 문 열어야 하지 않아? 언제까지 문 닫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렇긴 하지. 근데 준혁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도 없고 어디 마땅히 맡길 만한 곳도 없는데 어쩌지? 그래서 말인데 우리 부모님이 지금 사시는 집을 전세로 내놓고 큰 집으로 이사하실 생각이신 것 같던데 이참에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셔서 준혁이를 봐주시는 건 어떨까? 뭐 같이 살자는 것도 아니고 준혁이를 봐주시면 나야 감사하지. 솔직히 나도 이제 가게에 나가긴 해야 하는데 준혁이 맡길 만한 곳도 없고 걱정되긴 했거든. 그치? 아무래도 잘 모르는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보다는 우리 엄마한테 준혁이를 맡기는 편이 더 낫잖아. 맞아. 근데 우리 집 근처에 시아버지, 시어머니, 형님까지 다 사실 수 있는 넓은 평수가 있어. 마침 건너편 아파트에 평수 넓은 집이 급매로 나왔더라고. 그럼 엄마한테 전화해서 거기로 알아보라고 해야겠다. 남편은 곧장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급매로 나온 아파트를 알려주었고 다음 달 시부모님과 형님은 우리 집 건너편 아파트로 이사를 오셨어요. 일주일 뒤 준혁이를 맡기고 저도 오랜만에 옷가게 문을 열었어요. 거의 3달 가까이 가게 문을 열지 못했더니 가게 구석구석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어요.
당장 내일부터 장사를 시작하기 위해 청소를 하고 가게를 정리했어요. 금방 끝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너무 오랜만에 가게 문을 열어서인지 청소하고 정리해야 할 것이 산더미였어요. 쉬지 않고 온종일 움직였지만 오후 5시가 되도록 정리가 아직도 덜 되어 있었어요. 이걸 언제 다 하나 싶어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미야, 오늘 언제 마치냐? 너무 오랜만에 가게 문을 열어서 정리할 것이 많아요. 조금 늦을 것 같은데요. 그냥 적당히 하고 빨리 와라. 준혁이는 왜 이렇게 울어댄다니? 준혁이가 많이 울었어요? 아무래도 집이 낯설어서 그런가 봐요. 우리 경민이는 아기 때 모유 먹이고 기저귀만 갈아주면 한 번도 울지를 않았는데 얘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렇게 빽빽 울어대는지. 아무튼 빨리 들어와라. 경민이는 걱정하니까 말하지 말고. 시어머니와의 전화를 마치고 종일 울었다는 준혁이가 걱정돼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저는 대충 일을 마무리하고 바로 옆 남편 가게로 넘어갔어요. 준혁이가 많이 온다고 전화가 와서 오늘은 일찍 먼저 들어가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한 뒤 바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에 가니 준혁이는 잠들어 있었어요. 준혁이 얘는 널 닮아서 그런가? 정말 유별나게 울더라. 어찌나 시끄럽던지. 많이 힘드셨죠? 아기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알긴 아는구나. 아, 그리고 내가 경민이한테 말하지 말랬는데 그새 왜 말했니? 경민 씨가 준혁이 아빠인데 알고 있어야죠. 가게가 바로 옆이라서 제가 문 닫고 가는 거 뻔히 다 아는데 굳이 둘러댈 이유도 없잖아요. 그래도 밖에서 일하는데 걱정되게 왜 그런 얘기를 하니? 너는 참 생각도 없다. 그냥 너 몸 힘들어서 오늘 빨리 문 닫는다고 말하고 오면 되지. 다음부터 이런 일 있으면 경민이한테는 말하지 말고 와. 알겠니? 솔직히 남편만 혼자 일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같이 일하고 준혁이가 저만의 아이도 아닌데 아이가 운 사실조차 숨겨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일단 우리 준혁이를 돌봐주셔야 제가 가게에 나갈 수 있으니 굳이 시어머니의 기분을 상하게 할 필요는 없겠다 싶어 그냥 알겠다고 하고 넘어갔어요. 그 뒤로도 가게에서 조금만 늦게 퇴근하면 시어머니는 전화로 빨리 오라고 성화하셨어요. 저도 가게 일로 바쁜데 자꾸 그러시니 짜증이 나기도 했지만 노년의 나이에 아이 보는 게 얼마나 힘드실까 싶어 최대한 시어머니의 기분을 맞춰드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점점 시어머니의 육아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10개월 정도 되었을 때는 퇴근하고 오니 준혁이가 후라이드 치킨을 먹고 있었어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예전에는 5개월 때부터 밥도 먹고 나물도 먹고 했다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문제냐고 성하셨어요. 이러한 시어머니의 육아 방식이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래도 남편을 이렇게 건강히 잘 자라게 하신 분이니 믿고 따랐어요. 그러다 준혁이가 갓 돌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가게 문을 열고 장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혁이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겁다고 시어머니한테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저는 바로 가게 문을 닫고 남편에게로 가서 준혁이의 상태를 말한 뒤 곧바로 시댁으로 향했죠. 도착하고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준혁이의 엄지손가락을 따버렸고 준혁이는 엉엉 울고 있었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깜짝 놀라 시어머니께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지금 준혁이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원래 열날 때 손가락 끝을 따서 더러운 피를 빼주면 금방 낫는다. 그리고 너는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어머니, 제가 소리 지른 것은 죄송하긴 한데요. 어른도 아니고 어린애 손을 이렇게 맘대로 따면 어떡해요. 혹시라도 감염이라도 되면 어쩌려고요. 당연히 약국 가서 사놓은 수지침으로 소독도 다 하고 했지. 그리고 옛날에는 아기들 열나면 다 이렇게 했어. 옛날이야 병원이나 약이 많이 없어서 그랬다 쳐도 요새는 아니잖아요. 엎어지면 코다할거리에 병원 있고 약국 있는데 진료받고 해열제 먹이면 되지. 왜 굳이 집에서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빨리 병원을 데려가셨어야죠. 야, 의사들보다 나이 더 먹은 내가 더 잘 알아. 이러면 금방 열이 내린다니까. 이게 다 선조들의 지혜란 말이야. 그러는 너는 왜 내가 뭘 하기만 하면 바락바락 대드니? 시애미가 그리 만만하냐? 저는 준혁이를 빼앗듯이 데리고 소아과로 갔어요. 진료를 보니 아이의 열은 돌치레인 것 같다며 당분간은 열이 날 수도 있으니 해열제 잘 먹이고 잘 보라고 하셨어요. 진료 후 집에 왔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엄마랑 무슨 일 있었어? 엄마가 며느리 무서워서 준혁이 못 보겠다고 하시던데. 사실 준혁이가 열난다 해서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수지침으로 다짜고짜 애 손가락을 따버린 거 있지? 그거 보고 깜짝 놀라서 나도 모르게 말이 막 나왔네. 나 어릴 땐 열나면 바로 손 따고 했어. 우리 엄마는 걱정스러워서 그런 건데 여보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 어머니의 마음은 나도 알지. 그런데 지금이 옛날처럼 병원 가기 힘든 것도 아니고 조금만 가면 병원인데 왜 굳이 이런 민간요법을 하시는지 솔직히 나도 답답해. 그래도 일단 우리 준혁이 봐주시는 분이니까 여보가 엄마한테 사과드려. 나 손님 오셔서 끊는다. 남편과 통화 후 비록 그 방식이 이해가 되지는 않아도 시어머니도 준혁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하셨는데 제가 너무 화만 버럭낸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아까 화를 내서 죄송했다고 이제는 이렇게 버릇없이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사죄를 드렸어요. 사실 시어머니의 행동은 계속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우리 준혁이를 돌봐주시는 분이고 시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가게에 나갈 수 있기에 시어머니의 육아 방식에 따르고 존중해 드리기로 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준혁이는 시어머니의 손에 맡기고 옷가게로 매일 출근을 했어요.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며 생활의 안정을 찾을 즈음 매장 옆에 큰 공사를 시작하더니 커다란 패션 아울렛이 들어섰어요. 그곳은 옷의 종류가 다양하고 저렴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제가 봐도 옷을 사려면 소규모 가게인 제 가게보다는 패션 아울렛으로 갈 것 같더라고요. 점점 손님들은 줄고 급기야 하루 매출 0원을 찍는 날도 종종 생겼어요. 점점 손님은 줄고 팔지 못한 옷들이 쌓여가기 시작했어요. 매출이 없다고 해도 꾸준히 가게 월세나 전기세 등의 유지비는 들기에 급기야 마이너스가 되었어요.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래도 20대의 청춘을 바친 작은 가게를 폐업하기는 싫어 꾸역꾸역 운영하다가 결국 큰 빚을 떠안게 되었어요.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닫았는데 이미 생긴 큰 빚은 도무지 제 선에서는 해결하기 힘들 것 같아 남편에게 여윳돈 좀 받아서 해결할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미안한데 혹시 여윳돈 좀 있어? 왜? 사실 지금 가게에 빚이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어. 혹시 여윳돈 있으면 조금 나 좀 빌려주면 안 될까? 그동안 신발 가게 하면서 모아둔 돈 있잖아. 사실 지금 돈이 없어. 왜? 신발 가게는 장사 꽤 잘 됐잖아. 몰라 아무튼 없어. 진짜 한 푼도 없어. 그동안 제가 옷가게에서 번 돈으로 생활했고 남편은 신발 가게에서 번 돈을 모아 나중에 급한 일이 있을 때 쓰자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생활비 한 푼 주지 않았으면서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게 조금 이상했어요. 설마 결혼 전처럼 또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한 것은 아닌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그래서 남편이 씻고 있을 때 몰래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아니나 다를까 코인에 또 거액의 투자를 한 것이 아니겠어요. 역시 예전처럼 투자한 금액이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였어요. 여보, 이게 뭐야? 또 코인에 투자한 거야? 옷가게 적자라서 돈 좀 굴려볼까 해서 그랬다. 아니, 결혼 전에도 그렇게 잃어놓고 또 코인에 돈을 넣어버리면 어떡해. 또 돈 잃었잖아. 지금 옷가게 빚만 갚아주면 되지?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그리고 코인으로 반토막 난 것도
반드시 원상복구 할 거야. 그니까 성질 좀 내지 마. 아우, 귀찮아. 남편은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옷가게 상황을 다 말씀드렸어요. 다행히 시어머니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겨둔 유산이 있어 그곳으로 저의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무사히 빚을 다 청산하긴 했지만 사업 실패로 인한 상처가 너무 커 무엇을 다시 시작하기가 겁이 났어요. 남편도 당분간은 집에서 준혁이 키우는 데만 전념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집에 있는데 시어머니와 형님이 집에 찾아오셨어요. 가게 망하고 어떻게 지내고 있나 해서 와봤어. 생각보다는 좋아 보이네. 네, 그런데 평생 일만 하고 살아서 그런가 집에만 있으려니 답답하네요. 어머, 그런데 이 백은 뭐야? 이거 그 한정판 아니야? 꽤 값이 나갈 텐데. 그거 초등학교 동창이 결혼할 때 선물로 사준 거예요. 친구가? 친구가 왜 이런 비싼 백을 선물해줘? 22살 때 그 친구가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돈을 조금 보태줬거든요. 그때 너무 고마웠다고 결혼 선물로 이 백을 선물로 주더라고요. 아까 가게에서 보니까 우리 경민이는 구멍난 가방 메고 다니던데. 올케는 참 좋은 백 있네. 형님, 안 그래도 경민 씨 가방에 구멍 나서 제가 말했더니 쓰던 가방이 편하다고 굳이 그 가방을 메고 가겠다더라고요. 이 백, 명품 백이니까 팔아서 현금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어? 지금 생활비도 모자라는데 이딴 백이 무슨 소용이야? 어머니, 그래도 이건 제 동창이 감사의 의미로 선물을 준 건데 이걸 어떻게 팔아요? 안 돼요. 남편이 밖에서 힘들게 번 돈 잘 모으고 아껴서 불릴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너는 네 마음대로만 생각하니? 참 너 생각이 없다. 어머니, 남편이 힘들게 버는 것 옆에서 항상 지켜봐서 저도 열심히 아끼며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 허튼 곳에 돈 쓰지 말고 꼭 아껴. 내가 한 번은 빚 갚아줘도 두 번은 못 갚아준다. 옳게, 진짜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어? 이제 다른 일 벌리지 말고 그냥 조용히 집에 있어. 알겠지? 시어머니와 형님은 저의 빚을 갚아준 것을 들먹이며 제 속을 마구 헤집어 놓았어요. 사실 정말 화가 났지만 뭐라 할 수가 없었어요. 어찌되었건 저의 빚을 갚아주신 건 시어머니셨으니까요. 그날 뒤로 시어머니는 혈압약을 받으러 갈 때마다 저를 부르셨어요. 혼자서는 힘들어서 못 가니 병원에 좀 데려다 달라고요. 병원에서 오는 길에는 제 옷가게가 망해서 우리 아들이 빚더미에 앉았던 거 생각하니 속이 상해서 고혈압이 온 것 같다며 시어머니의 병이 꼭 다 제 탓인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전 억울한 면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의 돈으로 빚을 해결했기에 뭐라 딱히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유난히도 더웠던 지난 여름에는 집에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집으로 오라고 전화가 왔어요. 준혁이를 데리고 시댁에 가니 오늘 시어머니 지인들과 친목 모임을 집에서 하는데 마침 복날이니 삼계탕 만드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부엌에 가보니 닭과 재료만 사다 놓고 손질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 무더위에 땀 뻘뻘 흘리며 혼자 삼계탕 10인분을 만들고 집에 왔어요. 퇴근한 남편한테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니 너는 집에 있는데 엄마 친구들에게 삼계탕 하나 끓이는 게 뭐가 힘드냐며 오히려 타박이더라고요. 이럴 때 빈말이라도 이렇게 더운데 고생했다고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 섭섭한 마음에 눈물만 흘리다가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밤새 잠을 설치다가 늦잠을 자고 있는데 아침부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제 삼계탕 먹고 설거지거리가 잔뜩 쌓여있는데 허리가 아프시다며 와서 설거지 좀 해달라고요. 전날 울어서 그런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죄송하지만 오늘 머리가 아파서 못 가겠다고 했더니 젊은 애가 무슨 맨날 아프냐며 내가 너 빚만 안 갚아줬어도 그냥 좋은 데 가서 맛있는 음식 대접했을 텐데 너 빚 갚느라 어제 집에서 허접스러운 음식 대접했다면서 막 쏘아붙이시는 거예요. 저는 또 바보같이 시어머니의 그런 모진 말들을 다 듣고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네요. 어찌되었건 시어머니의 돈으로 급한 빚을 해결했으니까요.
그 뒤로도 시어머니의 부르심은 거의 매일같이 계속되었어요. 사소한 집안일부터 잡다한 심부름까지 거의 모든 일을 다 저에게 시키셨어요. 그리고 일이 마쳐질 때쯤이면 내가 너의 빚을 갚아줘서 돈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며 안 그래도 사업 실패를 얻은 상처에 모진말이라는 소금을 팍팍 뿌리셔서 제 속은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남편을 붙잡고 울고 몇 번이나 이야기해 보았지만 남편은 항상 시어머니 편이었어요. 그래도 우리 엄마가 빚을 다 갚아주지 않았느냐며 제가 정말 미웠으면 선뜻 돈을 주시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하나뿐인 며느리가 잘 풀리지 않는 모습이 답답해서 그러는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어요. 이런 이야기 친정에 말하기도 부끄럽고 지인에게 말하기도 제 얼굴에 침 뱉기인 꼴이라 그냥 준혁이 하나 보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도 꾹 참고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명절이 되었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명절을 맞이하여 시댁에 가는 저에게 화장품 3세트를 건네시며 시부모님과 형님에게 드리라고 하셨어요. 나름 금가루도 들어가고 꽤 비싸 보이는 제품이었죠. 어머니, 아버지, 형님, 저희 엄마가 명절이라고 화장품 준비했어요. 보내주신 것이니 잘 쓰긴 하겠다만 솔직히 화장품 난 별로던데. 이거 딱 봐도 싸구려네. 아니, 피부 트러블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이런 화장품을 보내셨대? 나도 화장품 잘 안 쓰는데 이거 사돈한테 미안해서 어쩌나. 참 쓸데없는데 돈 쓰는 것은 엄마나 딸이나 똑같네. 화장품 버리기도 힘든데 왜 이런 걸 사셨대? 그러게나 말이다. 딸은 사업 망해서 내 돈으로 빚 갚아. 엄마는 쓸데없는데 돈 써. 너희 친정은 참 돈 관리를 못하는구나. 에이, 다들 그래도 너무하네. 장모님이 생각해서 보내신 건데 그래도 한번 써봐. 금가루도 들어가고 좋아 보이네 뭐. 어찌 됐건 보냈으니 잘 쓰긴 하마. 옆집은 사돈이 한우를 보냈다던데 우리도 그런 거나 보내지 쓸데없는 화장품은 무슨. 엄마가 고심해서 고른 선물을 보시며 다들 좋지 않은 소리를 하시니 기분이 상했지만 명절이기도 하고 시어머니의 돈으로 빚을 갚은 것이 틀린 말도 아니니 뭐라 할 수가 없었어요. 예, 이번 명절에는 우리 음식을 만들어서 먹자. 그래도 명색이 명절인데 음식을 해야 하지 않겠니? 원래 저희 시댁은 명절 때 제사가 없고 그냥 우리끼리 서로 좋아하는 것을 시켜 먹었어요. 괜히 요리하며 일 벌리면 누군가는 분명 힘들어져서 명절이 싫어진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올해는 음식을 장만하자는 것이에요. 엄마, 무슨 음식을 장만해? 우리 원래 매년 시켜 먹었잖아. 너는 맨날 일하니까 쉬고 나랑 네 마누라가 요리하면 돼. 가만히 있자. 시아버지는 김치전 좋아하고 우리 딸은 육전을 좋아하고 우리 아들은 배추전을 좋아하니까 이 3개 다 해서 먹자. 무슨 부침개를 3개나 만들어. 그냥 하나만 만들어. 나 배추전 안 먹어도 돼. 나 옛날에는 부침개 10종류나 만들고 그랬어. 3종류는 뭐 일도 아니지. 너 설마 네 마누라 고생할까봐 그러는 거냐? 내가 네 마누라 빚도 다 갚아줬는데 이 정도도 못 시켜? 옳게. 설마 이번 명절 때 음식 장만시킨다고 속으로 우리 욕하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다 같이 먹을 음식 장만하면 좋죠 뭐. 남들이 먹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이 먹는 것인데요. 그치? 내 친구들은 명절 일주일 전부터 불려가서 같이 장 보고 한다더라. 우리 엄마는 그런 건 없잖아. 올케는 정말 행복한 줄 알아. 처음에는 다 같이 모여 음식을 준비했는데 막상 부침개를 부칠 때가 되니 하나둘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빠지더라고요. 결국에는 저 혼자 부침개를 부치게 되었어요. 허리를 펴지도 못하며 부침개를 부치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부엌에서 밖이 뭔가 조금 그래서 핸드폰을 들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시댁은 잘 도착했니? 화장품은 드렸고? 다들 고마워하셔. 지금 전 부치는 중이야. 매년 음식 안 한다더니 올해는 음식장만 하나 보네.
고생하겠네. 열심히 해. 엄마가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작은 방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셨어요. 너 부침개 부치다 말고 여기서 뭐 하냐?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요. 명절에 시댁에 왔으니 일이나 할 것이지 통화는 무슨. 잠깐 핸드폰 줘봐. 너희 엄마랑 통화 좀 하게. 시어머니는 제가 들고 있던 핸드폰을 빼앗다시피 했어요. 사돈, 화장품 받았어요. 감사해요. 그런데 무슨 쓸데도 없는 화장품이에요. 옆집 사돈은 한우를 보내왔던데. 핸드폰 너머로 엄마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리는데 많이 당황한 목소리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 전에 사업 실패해서 진 빚 제가 다 갚아준 거 아시죠? 제가 이렇게나 우리 며느리 딸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며느리도 그러더니 우리 사돈도 쓸데없는 곳에 돈 잘 쓰시네요. 그래서 오전 여전이라는 말이 있나 봐요. 시어머니는 아주 상냥한 말투로 저희 엄마의 선물을 비꼬는데 정말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려고 하시는데 시어머니는 이제 바쁘다고 전화를 뚝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기껏 생각해서 선물을 준비한 엄마의 성의를 무시한 것도 모자라 엄마에게 전화로 막말까지 하는데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챙겨온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어머니, 방금 선 크게 넘으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저희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니? 시어머니와 저의 말다툼이 시작되자 무슨 일인가 싶어 온 가족이 작은 방으로 왔어요. 남편은 저를 말리고 형님은 시어머니를 말렸지만 이미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저는 눈이 뒤집혀 뒤에서 뭐라고 하든 말든 짐을 챙기고 준혁이를 데리고 나와 바로 친정으로 향했어요. 부모님께 그간의 상황을 다 말씀드리니 눈물을 흘리시며 저와 준혁이를 안타까워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돈을 어떻게든 벌어서 바보처럼 당하고 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준혁이는 아직 어리고 어린이집은 대기가 길어서 당장 보낼 수가 없었어요. 무엇을 하며 돈을 벌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예전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인터넷 쇼핑몰로 크게 성공한 사람의 사연이 생각났어요. 옷가게가 망하면서 팔지 못한 옷들도 있고 오랜 시간 옷가게를 하며 원단 좋은 옷들만 취급하는 정직한 거래처도 많이 알고 있으니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명절이 끝나고 집에 오자마자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으며 인터넷 쇼핑몰을 오픈하고 집 근처에 생긴 저렴한 오피스텔을 얻었어요. 그곳에서 재고로 쌓인 옷들을 하나씩 촬영해서 쇼핑몰에 등록하고 제품이 팔리기를 기대했죠. 원래 옷가게 단골이었던 손님들에게 쇼핑몰도 알려주고 여기저기 인터넷 카페에서 광고도 했더니 슬슬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쇼핑몰은 가게를 했을 때보다 운영비가 훨씬 적게 들어서 같은 제품을 팔아도 순이익이 더 많이 남았어요. 또 무엇보다 오피스텔에서 저 혼자 준혁이를 보며 편하게 일을 할 수가 있어서 좋았어요. 남편은 집에서 애나 보지 또 무슨 인터넷 쇼핑몰을 하냐며 뭐라 하였지만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폭언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이미 정이 떨어져 뭐라고 하든 말든 저는 준혁이를 데리고 매일 오피스텔로 가서 일도 하고 아이를 키웠어요. 그 결과 몇 개월 만에 아이와 제가 충분히 먹고 살 만큼의 돈을 벌게 되었어요. 인터넷 쇼핑몰로 대박을 치던 중 형님의 결혼 소식이 들렸어요. 남편은 쇼핑몰이 잘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축의금을 넉넉히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이전에 시어머니한테 진 빚만큼의 액수를 형님의 계좌에 이체하고 시댁으로 당당히 갔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님 오셨어요. 그동안 돈 버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역시 우리 며느님은 야무져서 무슨 일이든지 잘할 줄 알았다니까. 옳게, 무슨 축의금을 이렇게나 많이 보냈어. 어쨌든 정말 고마워. 그래, 인터넷 쇼핑몰이 그렇게 바쁘다면서? 네, 가게와 다르게 운영비가 적게 들어서 마진이 많이 남네요.
어떻게 그렇게 인터넷으로 할 생각을 했어? 역시 젊은 사람들은 참 대단해. 아니지, 우리 며느님이 대단하신 거야. 빚지고 돈 없을 때는 그렇게 너의 빚을 내가 다 갚았다며 생색내던 시어머니가 제가 돈을 많이 벌게 되자 며느님 하며 얘기하시는데 정말 앞과 뒤가 다른 모습에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도 족쇄같이 묶여있던 시어머니의 빚을 드디어 갚고 나니 속이 다 후련했어요. 형님의 결혼식 후 일주일 정도 지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형님이 저에게 가방을 선물해 주셨어요. 형님이 건넨 가방을 보니 예전 명절 때 엄마가 화장품을 선물했을 때 온갖 말로 모욕을 준 것이 생각났어요. 순간 저는 형님과 시어머니께 똑같이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제가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면 이렇게 앞과 뒤가 다르고 힘들 때 말로 자존감을 내리깎아버리는 이딴 집구석과 언젠가는 헤어져야겠다고 다짐했거든요. 그때가 지금이다 싶었어요. 형님, 저 생각해서 가방을 사오신 것은 너무 감사한데요. 어디서 이런 촌티 풀풀 내는 가방을 사오셨어요? 뭐라고? 내가 잘못 들었나? 촌티라고? 네, 잘 들으셨네요. 촌티요. 색감이며 재질이며 뭐 하나 빠질 것이 없이 촌티가 풀풀 나요. 쪽팔려서 이런 거 어떻게 들고 다녀요? 분리수거함에 넣어야겠네. 얘야, 그래도 너 생각해서 가방 사왔는데 이건 아니지 않니? 그래, 누나가 여보 생각해서 가방 사왔는데 날 생각해서 사왔으면 좋은 걸 사왔어야지. 시어머니, 형님, 남편 다들 나 생각하는 척하면서 은근히 비꼬더라. 얘야, 무슨 말을 그리 섭섭하게 하니? 내가 너 미워했으면 너 빚 갚아줬겠어? 그놈의 빚. 그래서 형님 결혼식 때 그 빚 다 갚았잖아요. 그리고 말 나와서 말인데 그 빚 갚아줬다고 그렇게 요새 떨고 친정엄마한테도 안 좋은 소리하고 어떻게 그래요? 내가 언제 안 좋은 소리를 했다고 그러니? 저번 명절 때 엄마가 선물로 드린 화장품 쓸데없다며 대놓고 뭐라고 하셨잖아요. 어머머,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러니? 시어머니는 그때 있었던 일들을 딱 잡아떼시며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저와 시어머니가 서로 큰 소리로 싸우고 있을 때 남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가운데에 서서 저와 시어머니 눈치만 보고 있더라고요. 더는 이런 인성을 가진 집안 사람들과 어울리며 준혁이를 키우지 못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이혼하겠다고 선언했고 결국 우리는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요. 그 뒤로 저의 인터넷 쇼핑몰은 어른 옷뿐 아니라 아이 옷도 같이 팔면서 더 키웠어요. 다행히 아주 잘 돼서 매출이 2배나 오르며 이전보다 훨씬 더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승승장구할 동안 전 남편은 신발 가게가 망해서 빚더미에 앉았고 전 형님은 제가 준 축의금으로 주식 투자했다가 상장 폐지돼서 다 잃었다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다들 제 앞에 와서 다시 합치자고 그동안 막말하고 모른 척해서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그때 전 형님이 예전에 엄마의 화장품을 보며 돈을 쓸데없이 쓰는 것은 모전여전이라고 했던 일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 집은 투자해서 망하는 것이 내력인가 보다고 비꼬아주었답니다. 자신이 뱉었던 말 그대로 돌려받고 축 처져서 나가는 모습이 얼마나 꼬시던지요. 이렇게 저의 결혼 생활은 마침표를 찍었지만 이를 통해 한 가지는 확실히 배웠어요. 자신이 뱉은 말은 그대로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니 자나깨나 말조심을 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요새는 좋은 말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남자인 준혁이에게 한마디 하고 싶네요.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주지 못해 미안하지만 아빠의 그늘이 너에게 느껴지지 않도록 엄마가 최선을 다할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고 건강하고 멋지게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마워. 지금까지 저의 기나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